범죄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탐구하고 규명하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학과 관련되어서는 범죄의 원인을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크게 법과목과 학과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범죄학 그리고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을 묶은 형사법, 그리고 헌법. 자, 그러면 그때 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학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은 그 성질이 조금 다르게, 학습 방법도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법이라고 불리는 과목, 그 중에서 헌법은 조금 광범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나라 국가 틀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법과 학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주로 형사법과 비교를 했을 때 법 과목은 어떠한 법조문을 중심으로 그 해석과 운용과 관련된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학이라고 불리는 경찰학,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범죄학은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론을 둘러싼 그 중심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별하고 그 이론이 가지는 장점이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법규범과 그 해석을 내놓은 판례, 자,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요, 비교적 명확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학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논리적인 구성과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의미 개념 파악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려울 뿐 아니라 중요하게 됩니다. 요즘 경찰 시험의 추세 자체가 모든 과목, 법과 학을 떠나서 모든 과목이요, 장문화돼 있고 그리고 단답형 암기식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러한 유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주의 사실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이 될 거고요. 그 추세에서 더더욱 바로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범죄학이다 라고 일단 과목 그리고 학문적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범죄학은 크게 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일반 이론과 관련된 일반론. 딱 봐도 그렇지 않아도 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과목에서 일반론이라 한다면 범죄학이 무엇인지, 자, 범죄학이란 하는 개념, 그리고 거기서 가지는 어떤 의의,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범죄학이 연구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이러한 연구 대상들 잠시 후 구체적인 내용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게 범죄입니다. 범죄를 당연히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소리 왜 하느냐, 사실 이 범죄라는 개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자, 그 밥의 개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쌀로 지은 밥도 되지만 가장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그냥 같이 한 끼 식사를 하자. 식사의 개념으로 좀 넓어졌습니다. 근데 아예 우리 그동안 얘기 나눌 기회가 없었으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눌 시간을 갖자 하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개념 자체가 좁은 개념도 있지만 점점점 그 의미 변화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그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각 주제별, 각 파트별 핵심 내용 그리고 선행학습에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당연히 어떤 자도 생기게 되겠죠? 네, 범죄의 피해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을 쫙 살펴봤을 때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고유한 의미의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범죄의 개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범죄학의 개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범죄학 처음 시작될 때의 범죄학의 개념은 바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범죄학 고유한 의미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학의 개념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이른바 형사사법 대책, 즉 형사사법 제도라든지 형사사법을 초월해서 어떠한 사회적 대응, 그러니까 예컨대 단순히 형법 고치자, 형사소송법 고치자 하는 측면은 여기라고 말씀드린다면, 자, 빈곤층에 의한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빈곤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자 하는 것도 여기 형사 대책으로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좀 더 넓어진 개념이다 라고 금방 파악을 하시겠죠. 자, 이런 연구 대상들을 범죄학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것이냐, 이른바 연구 방법.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탐구하는 부분이 일반론이고요. 자, 이 일반론에 대한 탐구 이후에 행해질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의 원인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원래 고유한 의미가 바로 요거였어요. 여기서도 본 수업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피해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훨씬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이른바 복지국가가 시작된 현대사회의 진행 훨씬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삽입이 된 거고요. 원래 맨 처음 범죄학이 출발하던 근대 후반부에는 얘네 둘만이 고유한 범죄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범죄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애초 범죄학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범죄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전자는 애초부터 그놈이 문제 알아서 걔는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런 태도라면, 후자는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걔는 문제가 아니야. 걔가 처한 상황 때문에 걔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몰린 것이야. 자, 바로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이 바로 범죄 원인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는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로 개인 차원의 원인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걔는 원래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를 둘러싼 사회나 환경이 문제야, 이런 태도로 크게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가 되겠지만, 범죄가 저질러진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연구를 이론으로서 발표한 내용들, 그 다양한 이론들을 살피는 영역이 바로 여기 범죄 원인론이 되겠고요. 자,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는 어떤 종류들의 범죄가 있는가, 이른바 범죄 유형론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범죄 유형론은요, 형법상 분류가 되는 그 범죄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형법에서는 크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뒤에 뭐 재산죄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다, 이런 분류가 이루어지지만, 여기 범죄 유형론에서는 그렇게 형법에 얽매여서, 형법에 종속되어서 범죄의 유형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
그리고 기타 유형의 범죄들로서 여러 유형의 범죄들, 특히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먼저 성장을 했던 이런 범죄와 관련된 연구가 성장했던 서구,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에서 제시가 됐던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다. 특히 오늘날에 또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다. 그리고 바로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우리 사회에 계속 언론에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다. 이런 각종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서 그 특징 그리고 그것의 내용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바로 범죄 유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거요. 네. 이른바 범죄가 무엇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인가 하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했다면 그에 대한 범죄의 대책. 자, 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책. 그걸 위해서는 먼저 범죄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 범죄 예측은 재범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석방 시켜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 풀어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석방을 해주면 안 된다. 얘는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 자, 이건 과거의 법 표현이었고요. 지금 표현대로라면 얘는 많이 개선됐어. 그래서 사회 복귀 가능해. 라고 한다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연구, 바로 범죄 예측 부분,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 국가 공권력 차원의 예방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비공식적인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에요. 여기에 형사사법 제도라든지 바로 이 부분에서는 특히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법 시간에 탐구하실 형벌론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형벌 제도에 있어서의 지적되는 장점, 단점 그리고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는 영역이 되겠고요.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는 이른바 선고유예다 또는 기소유예다, 집행유예다 이런 다이버전. 네, 초반에는 생소한 용어들 많이 나옵니다. 본 수업 시간에 자세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것이니까요. 지금은 저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중요한 틀로서 다뤄지는 이른바 소년범죄 대책론 그리고 피해자. 이 피해자를 국가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다. 자, 지금 수동적으로만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에 대해서 살피면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우리가 살핀다. 무슨 얘기겠어요? 피해자의 피해 부분을 원상 회복해 주어서 피해자가 피해 입기 전의 상태처럼 회복, 아울러 그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을 하자라는 취지로서 이런 명칭이 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대로 범죄학은 크게 이렇게 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편에서, 이 각각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출제 비율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10대, 50대, 10대, 30입니다. 자, 그러면 경행경채에서 범죄학은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은 일단 경행경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행경채보다 두 배 문제가 전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경행경채의 경우보다 각각 단원에서 2문제씩 더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비율은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가 가장 출제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그 다음이 얘구나.
라는 정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이 비율이 꼭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실제 경영경채 같은 경우는 자, 이 출제 비율대로라면 몇 문제씩 출제돼야 돼요? 20문제니까 당연히 2문제, 그리고 10문제, 2문제, 네, 이 하면 6문제죠. 근데 실제로 이번 얼마 전 실시가 됐던 제2차 경찰 선발시험에서 바로 경영경채 시험, 범죄학 시험에서는 얘가 5문제 나왔어요. 얘가 5문제 나오고 오히려 얘가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냥 요런 중요도가 있다. 그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아울러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일반론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이 개괄 소개를 제가 실판에 정리할 때 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범죄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대요. 네, 살펴본대요. 근데 지금 범죄 대책론에서도 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만 예를 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제1단원 서론 부분은 전체 내용과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학의 개념, 연구 방법은 당연히 여기에 범죄 원인론의 그러한 연구 내용과도 연계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만 딱딱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 그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신다면 꼭 요 숫자들, 요 출제 문항 숫자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여기 범죄 원인론과 범죄 대책론. 지금 개괄 정리로 정해놓은 그러한 주제, 지금 이게 타이틀이기 때문에 얘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요. 결국엔 실제 차지하는 분량, 내용 분량도요. 얘가 제일 많아요, 얘네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출제 비율 내지는 출제의 빈도, 요것에 따라서 너무 차등 편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 내지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 어차피 얘가 다루는 내용이 제일 많아서 얘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범죄학의 전체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개괄 구조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이 범죄학에 있어서만큼은 학문적, 이론적 얘기다라고 서두에 시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사실은 범죄 체계, 이 범죄학의 전체 논리적 연결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맨 처음 공부하심에 있어서도 혼동, 혼란, 그리고 길을 잃는 경우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 289쪽의 맨 하단에 전체 가이드맵, 이른바 체계도를 해놨는데 이게 좁은 페이지에 압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B4 용지에 들어가야 될 화면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아마 글씨를 알아보시는 거 힘드실 거예요. 이 각각을 파트별로 이렇게 PPT로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 PPT 화면을 띄우고 여러분들께 또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 산만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추후에 이 가이드맵은 여러분들께 다른 방식으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 가이드맵 하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나중에 나 지금 이 부분 공부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파악하시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범죄학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1순환 바로 기본 개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접하시게 될 이 범죄학이라는 낯선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 이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순환 때 모든 걸 다 외운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요. 그거 과욕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못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가이드맵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학자 이름만 다 외운다? 그거 문제 못 풀어요. 어차피 이게 어떤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본질적으로 가져야만 그때 그 이론이 내지는 그 학자의 주장이 차지하는 위치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전 4편으로 이루어진 것 전체 구성 구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부분이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그 중에도 형법,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그러한 형사사법 제도와 연결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만큼 각 단원별로 학습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범죄학 전체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한 기본 개념 배경 지식을 확립하는 것이 제 1순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본격적인, 자, 우리 범죄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면화, 즉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제 2순환, 이른바 심화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는요, 심화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본 1순환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아주 세심한 부분의 각 이론별 차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론의 깊이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 부분이 바로 제 2순환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 내용 그리고 중요한 쟁점을 암기하시면서 문제 풀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 이후에는 이른바 기출문제 분석. 사실 첫 시험이 시작된 지 서로 다른 시험을 다 합친다고 해봤자 2번밖에 안 됩니다. 네. 경관 후보생 시험 1번, 그리고 경행경채 시험 1번. 자, 이 2번 가지고 무슨 기출문제냐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방향성을 잡는 데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이른바 범죄학이라는 그러한 과목으로서 편제가 된 건 올해가 처음이긴 하지만요. 아주 옛날 사법고시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범죄학과 여러모로 공통분모를 이루는 형사정책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사법고시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사법고시 시절에도 무조건 선택 과목은 형사정책과 법철학 할 정도로 형사정책은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이었어요. 자, 바로 그때 축적된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기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의 난도, 대상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건데 뭐냐면 경비지도사 시험. 네,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오랫동안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범죄학 과목이 실시가 돼 왔어요.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경비지도사 시험 자체가 이제 그 응시생 분들께서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퇴직 후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과목들은 선택을 안 합니다. 필수 과목이 아니라 범죄학이 선택 과목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학 선택률이 5%도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과목 자체가 없어질 그런 상황까지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분들께서도 범죄학을 굉장히 쉽게 출제하시고요. 아예 틀에 박힌 문제들, 언제 출제됐다면 그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출제해왔던 경향이 강해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출자료로 활용한다라는 것, 그 문제 그대로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다뤄진 주제라면 어차피 범죄학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가공, 변형, 응용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 범죄학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기출문제의 베이스다. 기출문제의 나름대로 문제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문제 풀이 과정, 그리고 실전 동형 문제 풀이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 실전에서 가장 완벽한 준비를 꾀하는 그런 커리큘럼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범죄학이 무엇인지, 그 범죄학과 관련된 구성, 그리고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